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여기서도 이사부동산 대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는데요.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제 LH 문제가 있다, 도심 복합 문제다 라고들 하는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H에서 도심 복합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도심복합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신 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장님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사항들 관련해서 약간 조금 억울한 측면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사업 유형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 주민분들께서 사업의 정확한 구조와 사업의 각종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많아서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사업의 구체적인 구조와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심복합사업 관련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도심복합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심복합사업의 정식 명칭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서 기존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서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춰서 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지구 지정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 유형에는 역세권, 중공업, 저층 주거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도심 내에서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맞아떨어지면서 지난 9.16 대책에서 연내 1만 호 지구 지정 추진, 최초의 도심 복합 사업 승인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해가 좀 많다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 중 하나가 일단 용어 자체가 조금 혼란스럽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긴 하셨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법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진행되면서 용어들도 역시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세월 동안 익숙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도심복합 사업에만 쓰이는 용어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헷갈리긴 하는데 이 부분 한번 정의해 주시려고 나와 주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뜻은 같은 맥락인데도 불구하고 용어가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시행을 위한 근거법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3기 신도시라든가 또는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법인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또는 주택 외 건축물, 상가 등을 말합니다. 현금 보상은 토지 등 소유자가 현물 보상을 원하지 않거나 또는 현물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현물 보상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도심복합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 또는 상가 등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물 보상 금액은 현물 보상 계약에 따라서 현물로 보상받기도 하고 지급을 유보한 손실 보상 금액으로 현물 선납액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선 공급권은 토지 등 소유자 중 복합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분양가는 민간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구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주민 분담금은 우선 분양가와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가액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할인율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된 사업성을 주민에게 배분하여 정해진 일반 분양 가격과 우선 분양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복합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말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 등이란 복합지구에 위치하여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정지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한 지역입니다. 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한글로 써놓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1:1 매칭은 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재개발적 용어로 한번 바꿔보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근거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아니겠습니까? 각각 사업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근거법이 다르다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공주택 특별법의 출발 자체가 상기 신도시 등 토지 수용을 전제로 해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세기는 셉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지 내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용어 정의 등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현물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든가 아니면 상가 소유자가 상가를 분양받는다든가 그 용어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 보상이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는 아파트 안 받겠다, 그냥 현금으로 받겠다, 즉 현금 청산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꼭 현금으로 받고 싶다라고 해서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다 하더라도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청산되지 않습니까? 해당 규정들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현물 보상은 분양 신청이다, 현물 보상 금액은 권리가랑 비슷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선 공급권은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입주권과 비슷하다 등으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사항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자면요, 도심복합사업에서 주민분담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언뜻 보면 아니 조합원들 대상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역시도 분담금이 존재합니다. 당연하겠지만 내 감정평가 금액이랑 조합 분양가의 차이만큼은 조합원들이 돈을 더 납부해야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서 비슷하게 들어간다, 즉 나의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차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할인율이라는 개념도 조금 특이하긴 하거든요. 해당 할인율에 대한 정의만 놓고 보면 일반 분양 가격과 우선 분양 가격의 차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한마디로 일반 분양가가 10억이다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6억이다 라고 하면 그만큼의 할인율이 적용이 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재개발 재건축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비례율의 개념은 조금 다른데요, 정비사업에 있어서 비례율이라고 하면 감정평가 금액에서 비례율을 보통 100 전후로 설정이 되는데, 이 비례율 곱한 금액이 권리가가 될 때 이 비례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비례율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의 척도라고도 말합니다. 즉 일반 분양 수익이 높다라고 하면 비례율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분양 수익이 적다라고 하면 비례율이 낮아지게 되는 것인데, 할인율과 비례율의 접근 방식의 차이점은 할인율은 분양 가격에서 낮춰나가는 방식이고 비례율은 권리 가격에서 높여나가는 방식이다, 이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시고서 법을 보시게 되면 공공주택특별법은 출발 자체가 수용을 전제로 했다 보니까 정말 멘트가 세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의 성격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35조의 9 등을 보게 되면 현물보상의 요건 등 하면서 출발하는데, 토지를 무조건 수용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양 자격을 부여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절차를 표현해 나간다 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의 용어의 차이점들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재개발 사업과 도심복합사업의 절차적인 차이점도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어 정리에서도 보신 것처럼 많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면에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법이 다릅니다. 사업 방식은 일반 정비사업은 부지 등 소유권을 토지 등 소유자가 유지하는 데 비해서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을 확보한 후 토지 등 소유자 중 현물보상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제공합니다. 사업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이 도심복합사업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인가 등이 없이 민간 재개발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심복합사업은 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 복합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재개발 사업은 시도지사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심복합사업의 용어 정리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도심복합사업만의 장점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4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규제가 완화됩니다. 두 번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주민 선택권이 보장되고 네 번째로는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규제가 완화됩니다. 공공이 참여하여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용도 지역 변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아 사업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역세권의 경우 최대 상업, 중주거로 용도 지역 변경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40%, 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대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저층 주거지 유형은 용도 지역 1단계 상향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까지 도시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는 만큼 충분한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서 국토부, LH와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시행을 통해 양질의 도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정책 목표 달성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라는 주민들의 수건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과 건설계획 등을 동시에 수립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 등이 없고 각종 안건 의결을 위한 조합 총회가 없고 이를 대신하여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기존 공공주택 사업과는 달리 주민 동의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 동의가 확보되어 지구 지정이 확정된 후에도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 추천의 권한을 법령으로 보장하고 기존 재개발 사업과 달리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또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공공 참여로 기존 정비사업에서 발생했던 조합이나 시공사 등의 비리를 없애 투명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정보 왜곡이나 독점을 없애 기간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이 시행자로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주민, 시공자,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율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갈등을 줄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네, 도심복합사업의 장점 4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대표적인 추진 현황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지난해 8.16 대책에서 약간의 보완을 거쳐 계속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9.26 대책에서도 연내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 가시화,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내 41곳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 내 선도지구로 선정된 6개소 중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은 올해 10월 서울시 제3차 통합심의위원회를 조건부 가결로 통과하여 연내 토지 이용 및 건축 통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오는 2029년 공공주택 1451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로 앞서 설명드린 3개 지구보다 공급 규모가 큰
신길 2, 쌍문역 서측, 증산 4구역에 대한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연내 서울시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추가 지구 지정도 이어질 계획입니다. LH는 녹번역, 사가정역, 신길 15 및 용마 터널 등 4개 지구에 대해 7월 지정 제안을 완료하였고 법정 동의 요건이 확보되면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토부, 서울시 및 LH는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5월, 10월 총 14곳에 대한 사전검토위원회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하고 추가 지구 지정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도심복합 사업이 이렇게만 듣고 보면 잘 진행되는 것 같긴 하지만 공공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색안경을 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사업 추진을 하면서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좀 가장 억울한 케이스들, 이런 거는 좀 바로잡고 싶다, 좀 오해와 진실 말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 가격에 대한 오해가 많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도심복합의 토지 보상은 공시지가의 단순 몇 배로 산정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3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각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보상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지구 내외의 부동산의 최근 거래 사례, 평가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보상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간평 금액이 얼마나 나왔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분담 금액이 얼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아무리 8억짜리 빌라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감정평가 금액은 2억이라든지 3억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합 분양가가 낮게 되면 결국 내가 납부하는 분담금이 3억인지 4억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분담을 내냐 안 내냐만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지, 단순히 간평 금액이 어떻다라는 거는 재개발과 비교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견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내 재산이 전부 LH로 넘어간다, 이런 오해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은 현물보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보상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토지증 소유자의 소유권을 LH로 이전 후 토지증 소유자에게 도심복합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 즉 아파트 또는 상가 등으로 보상됩니다. 다만 일반 공공주택 지구의 수용 방식과는 달리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가 기준으로 수용당하고 주민들은 조합원도 아니고 단순한 분양 우선권자일 뿐이다라는 오해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보상은 단순하게 공시지가의 몇 배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3명의 감정평가사가 인근 부동산의 최근 거래 사례, 평가 선례 등을 고려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고 법령에 의해 규정된 주민협의체,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 추천 등 주민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처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궁금한 사항 3가지를 좀 물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도심복합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의사를 반하면서 강제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우리 지역 해제해달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진되는 거 지금도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심복합 사업은 기존의 LH에서 추진한 일반 공공주택 지구의 수용 방식과 달리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심복합 사업이 전국적으로 총 79곳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2년 12월 주민 호응이 낮은, 즉 동의율이 30% 미만인 후보지를 대상으로 주민 사업 추진 동의 여부 조사 및 관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로만 한정할 경우 총 55곳이 후보지로 발표되었으나 그중 14곳이 철회되어서 현재 41곳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은 사업을 철회를 했지 LH가 일방적으로 강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남아있는 사업 추진 지구에 대해서도
후보지 철회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 사업 참여 의향률 조사를 통해 찬성 50% 미만 또는 반대 50% 초과인 경우 후보지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이 처음에 지정될 때만 하더라도 주민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추진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현 정권 들어와서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들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로 바뀌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민이 원하는 곳이 지정 추진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LH가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퀄리티가 임대주택급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아파트 브랜드나 단지명은 저희 LH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나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민간 건설사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결정한 마감 자재, 각종 커뮤니티나 또는 주택 평면 등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위 말하는 명품 아파트 단지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명 현금 청산 논란, 분양 자격에 대한 질문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사 부동산 대책이 처음 발표됐을 시점에는 정말 강력하게 2월 4일 이후로 신규 계약한 사람들은 청산시키겠다고 했다가 현 정권 들어와서 816 대책에서는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분양 자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면 중간에 한번 개정이 되어서 6월 29일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친 사람 같은 경우는 우선 공급권이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816 대책에서는 후보지 발표 전 매수자까지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후보지도 지정되기 전에 매수한 사람들이 청산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이고 816 대책에서 어느 정도 구제를 해주긴 했지만 1주택자만 대상으로 특별공급권을 주는 것도 좀 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우선은 우선 공급권과 특별공급권의 차이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공급권이라 함은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신혼부부라든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 공급 물량을 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분양 가격은 일반 분양 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 공급권만으로 모든 불만을 다 잠재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 공급권을 통해서 일부 제도 개선이 되긴 하였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 LH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및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현재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일몰제 3년 한시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제도 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이 되기 전에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자로 분류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LH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정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미래 비전이라든가 한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LH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소통과 제도 개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지역사회, 공공이 상호 윈윈하는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도심 복합사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든지 궁금했었던 부분들을 이해하신 데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LH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 정우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